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자면은 어떤 시스템이든 또는 어떤 인공물이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모든 거는 구조와 기능 그리고 표현 이 세 가지를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건물이 됐던 또는 그게 소프트웨어가 됐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각각을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거는 아키텍처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터랙션을 가지고 그리고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얘기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엇인가를 갖다 표현하는 과정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UI, UX라고 했었을 때 그 앞에 있는 UI라고 하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페이스 설계라는 거는 이런 구도에 따라서 보게 되면 훨씬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시각, 또 청각, 그리고 촉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시각적인 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 음성이나 비음성 등 소리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거나 또는 아주 국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촉각을 통해서 떨림이나 진동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의 요소들을 갖다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그 각각의 표현의 요소들을 어떻게 표현해 줘야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쭉 있어요. 시각은 시각에 대한 가이드라인, 청각은 청각, 촉각은 촉각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조회사들이 third party supplier라고 해서 이게 공급회사들에게 이러하게 그 설계를 해야지 우리가 당신이 설계한 그 프로그램을 또는 앱을 우리 제품에 탑재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이야기해 놓은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갖다 많이 참조해서 이런 표현 디자인 또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갖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페이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할 건지 하는 절차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소라는 것과 가이드라인이라는 것과 절차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인터페이스 설계는 우리 나머지 세 개 인터랙션이나 또는 아키텍처에 비해서 조금 더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었을 때 인터페이스는 설계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는 디자인이다. 그래서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대를 나온 또는 예전에 이제 한참 유행했었을 때는 미술 학원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는 거지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뭐 조금 편하게 얘기하자면 예쁜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 그래서 그런 예쁜 디자인이나 세련된 디자인을 하려면 미대를 나와야 된다. 또는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정말로 이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갔었을 때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인터페이스들은 대부분 전문 디자이너들이 그 미디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디자이너 경험을 오래 가지고 있는 전문 디자이너들이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이쁘고 세련된 그 인터페이스가 좋은 인터페이스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HCI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좋은 인터페이스와 미대에서 또는 디자인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인터페이스는 조금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HCI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그 표현한 게 얼마나 세련되고 이쁘냐 하는 것도 한 항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와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게 그 어떤 예술적이냐 이쁘냐 하는 걸 훨씬 앞서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제3장 세 번째 주에 이야기를 했던 시스템의 유용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유용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심성 모델, 심성 모형이라는 걸 그려놓습니다. 그거는 뭐냐? 사람이 머릿속에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과 가치를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 머릿속에다 그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심성 모형은 실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기능과 가치가 사람들이 이해한 심성 모델에 있는 구조와 기능과 가치로 일관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제일 좋은 인터페이스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건데 그런 구조나 기능이나 가치라고 하는 게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쁘고 세련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런 구조나 기능이나 가치라고 하는 모형을 생각하기 전에 또는 생각한 후에 또 우리 설계 단계에서 또 이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의 컨셉 모형 그때 메타포를 우리가 선정했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상에 있는 캔버스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구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컨셉 모형 둘 간의 컨시스턴시 일관성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인터페이스가 과연 그런 컨셉과 메타포를 잘 설명하고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시스템의 아키텍처라든지
또는 시스템의 인터랙션 메커니즘이 잘 표현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어 놨어도, 또 아무리 편리한 인터랙션을 고안해 놨더라도 그게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용자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그냥 이쁘고 세련된 모습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과 가치, 그리고 메타포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 시스템의 아키텍처하고 인터랙션이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형태의 인상을 주고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화면의 예쁨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인터페이스의 설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을 갖다가 먼저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이 있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시각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들 질문이나 코멘트를 갖다가 나누고, 그 다음에 청각이나 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 이제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특히 시각적인 요소는 우리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 파트에서 실제로 하나의 도메인으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있고 4년 내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 학기에 1시간에 이걸 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적절한 그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수업의 목표는 이거를 아주 딥하게 내려가서 우리가 진짜 시각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시각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시간 동안에 그 얘기들을 갖다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한번 그 차지한 비중을 나누자 그러면 압도적으로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랬기 때문에 시각은 할 만큼 한 거예요. 할 만큼 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청각이나 촉각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청각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마 95%, 더 많이는 99%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과 모형을 전달할 때 99% 또는 95% 정도를 시각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는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 아주 도미넌트한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적인 요소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면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왔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도 꽤 있어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뇌의 구조예요.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은 시각적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뇌의 구조 또는 영역과 청각적인 요소나 촉각적인 요소들을 프로세싱하는 뇌의 영역을 보면 결코
쪽보다 작지 않아요. 오히려 청각 쪽이 더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시각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갖다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AI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시각적인 요소를 인식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쪽에 AI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에 비해서 청각 쪽이나 촉각 쪽에 대한 AI 알고리즘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로 개발이 되고 있고, 시스템도 마찬가지, 서비스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시각 디자인에 대한 요소들을 갖다 자세히 이야기는 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만 초점을 맞춰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라는 점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인지적인 효과 그리고 감성적인 효과,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갖다가 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인지적인 효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절차, 그걸 갖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려면 시스템의 시각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라는 점을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인지적인 효과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들을 갖다 많이 보면은 가독성이라든지 또는 시각적 계층구조라든지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 많이 들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주 초점이 그러면 사용자들이 해당 화면을 봤었을 때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 또는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차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목적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인지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각적 디자인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제 감성적인 효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정서라든지 인상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소프트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인간미가 넘치고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인지적인 효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것보다는 이걸 느낌으로 이 홈페이지를 봄으로써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성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그런 감성적인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시각적 디자인 또는 시각적인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한다는 것은 인지적인 효과와 감성적인 효과를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혹자들은 이 중에서 감성적인 효과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지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우리 소위 말하는 화면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갖다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인지적인 효과와 감성적인 효과를 둘 다 고려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걸 갖다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시각적인 구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가이드라인들도 많이 내놓고 또
이것들을 갖다 준수하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 적도들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11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주로 화면 디자인에서의 시각적인 요소의 배열 방법. 자세한 거는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 교재에도 굉장히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균형성이라든지 재층성이라든지 연속성, 안정감, 리듬감 이러한 것들은 다 시각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선이라든지 타이포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이 화면 전체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느낌을 어떤 느낌을 줄 거냐. 균형성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화면을 갖다 대각선으로 사분할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사분할에 느껴지는 시각적인 무게라고 하는데, 그 시각적인 무게가 동등하게 분포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한쪽에 몰려가지고 그리지 말아라. 화면이 있으면 화면에다가 전체적인 화면을 갖다가 골고루 활용하면서 디자인 요소들을 넣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상당히 많이들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내 생각에는 이래요.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이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법칙을 갖다 잘 외운다고 이게 그렇게 디자인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잘 된 사례를 많이 보는, 잘된 사례를 많이 보고 이 원칙에 따라서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본인 모르게 이런 그 각각의 디자인 항목을 볼 수 있는 그 본인의 소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별히 뭐 이런 그 디자인 원칙을 외우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화면을 봤었을 때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소위 말하는 몇 억씩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표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들. 대표적인 게 전자회사들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장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쪽, 아니면은 뭐 당연히 애플, 구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페이스북도 말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우리 연구실 출신의 박사가 3명이 거기서 지금 일을 하는데, 여기는 이런 유저 리서치 팀이라고 하는 팀 안에 박사만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로. 근데 그런 데에서 하루 종일 돈 받고서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베스트 케이스가 우리는 클릭 한 번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보면서 베스트 케이스를 보고서 우리 자체의 소양을 갖다 높여가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이걸 배우기 위해서 뭐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또 미술학원을 가가지고 디자인학원을 가서 이걸 단기 속성으로 배우고 취업하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고 그것보다는 본인의 내재된 그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시각적 구성 요소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서치력으로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이 교재에도 나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교재에 있는 각각의 이 가이드라인들을 갖다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관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추상적인 애매모호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화면 설계를 갖다 할 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각각의 페이지들 또는 각각의 앱들은 다 공통된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완전히 똑같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바꾸어서 각각은 다양성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하나만 들자면, 아까 그 아키텍처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아키텍처 설계의 가장 기본 구조는 계층 구조다, 하이라키칼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관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한 시스템 내에는 유사한 칼라 코드를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주황이다. 그럼 이제 주황과 관련된 칼라 코드를 갖다가 다 쓰는데, 단 이 계층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쓰게 되면, 계층 구조는 상위 범주가 있고 하위 범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위 범주에 있는 페이지들은 주황 중에서 명도가 높은, 채도가 낮은 그런 쪽을 갖다가 우리가 쓰고, 같은 색 계열인데 계층적 구조에서 밑에 단으로 내려갈수록 더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그래서 좀 짙어 보이는 그런 색깔들을 갖다 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했던 안 했던 기존의 이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계층적 구조일 때는 색 컬러를 이렇게 하고 각 단계별로 그라디에이션을 얼마를 줘라.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갖다가 보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컬러 코드를 갖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시각적 구성에서의 가이드라인, 그 복합 가이드라인과 단순 가이드라인, 앞에 있는 것들이 단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고 뒤에 있는 게 복합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 이 가이드라인들을 갖다 한번 훑어보고 얘네들을 이렇게 앞에 한 페이지에 또는 태블릿에다 이렇게 보면서 베스트 케이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베스트 케이스를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대칭성을 줬구나,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층 구조에서 일관성을 주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다양성을 이렇게 줬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프랙티스 할 때도 그런 점들을 갖다가 한번 프랙티스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갖다 이야기할 때에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시각적 계층 구조하고 가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각적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은 정보들이 빽빽하게 차 있으면은 얼핏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아주 중요한 사업 발표를 하러 갔는데, 그거 되면 또 한턱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사업 결과 나올 때는 내가 한국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빽빽하게 이제 한 몇백억짜리 사업이니까 가가지고 사업 발표를 갖다 이렇게 할 때 앞에 이렇게 장표가 까딱하게 차 있으면은 내가 가뜩이나 이제 60 넘으니까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아. 내가 최근에 너무 인상 깊게 들었던 코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보스턴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에 있는 의과대학에 유전자 치료하는 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병행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그쪽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시킨 주사제를 만들고, 우리는 디지털로 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걸 함께 사용해서 고치기 힘든 질환들을 갖다가 고치자 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류마티스예요. 류마티스가 자가면역 질환이어서 평생 못 고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UMass
첸 메디컬 스쿨이라고 하는 첸 의과대학의 내과 교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류마티스 내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서 제안서를 썼어요. 제안서 쓰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가뜩이나 한글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영어로 써놓으니까 더 눈에 안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야 이거 내가 이 나이에 이 영어로 이 발표를 하는데 눈에 좀 잘 보이게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 멘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발표하는 것도 힘든데 너의 눈을 갖다 그렇게 피로하게, 이거 한글로 내가 직역을 하는 거야. 너의 눈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무슨 수가 있어도 눈에 보기 좋게 발표 자료를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이 시각적 계층 구조를 갖다가 명확하게 그려주겠다. 그래서 보통은 시각적 계층 구조를 이야기할 때 전경, 중경, 배경, 외경 이렇게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경이라는 건 눈에 팍 튀어오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구글빛 같은 경우에는 눈에 팍 튀어들어오는 게 이 원이죠. 원 그림인데, 그런 것처럼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요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전경에 있고, 그 다음에는 중경은 실제 내용을 전달하려는 요소들, 그러한 요소들이 중경에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은 따라주는 요소들, 뭔가 있긴 있는데 굳이 볼 필요 없다 라는 요소들이 배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경으로 원하면 여기 더 봐라 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보통은 저렇게 네 가지 요소들로 화면에 뿌려지는 내용들을 배열을 해요.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건 뭐냐면, 전경, 중경, 배경, 외경이 잘 구분되어 있어서 내가 시선이 가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시각적 계층 구조가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각적인 요소들, 효과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감성적인 측면의 효과로서는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인상, 미적인 인상, 세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적인 인상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강약의 차원이라든지 형식성의 차원이라든지 개방성의 차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왠지 좀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강약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조금 더 명확하고 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이거는 이제 형식성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이게 개방성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요 세 개의 차원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의 셀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강약의 차원의 2, 형식성의 차원의 2, 그 다음에 개방성 차원의 2.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내가 전반적인 우리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시각적인 설계는 어떤 인상을 주고 가고 싶다 라고 할 때, 그 8개 셀 중에 하나의 셀을 선택해서 그 셀이 우리 시스템에 있는 모든 시각적인 요소에 다 적용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종대 초대를 받아서 한 300명 특강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디자인대학 세종대학교 디자인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300명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상이나 개성 또는 미적 인상 같은 것들을 제공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시스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있는지, 일단
일단 그걸 갖다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인상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아까 팀에서 얘기했던 성인 ADHD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다 대놓고 부드러운 인상, 또 자유분방한 인상 이런 거만 잘 안 맞겠죠. 그러니까 성인 ADHD 환자들에게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성이 높은 그런 표현 설계를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인상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만 따로 띄어가지고 나는 내 취향은 항상 부드러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드러운 인상을 갖다가 주는 시스템을 만들게.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특히 회사 대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 대표는 물론 뭐 사용자하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하고 가장 먼 사람이에요. 가장 먼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회사 대표가 자기 취향 살린다고 우리 회사의 제품 어떤 부드러운 또는 어떤 명쾌한 인상으로 가져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상을 갖다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상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적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만들어서 실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미톡이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 카카오톡 통의 인터페이스는 실제 사용자들이 보는 그런 인터페이스 시각적 구성 요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통계 데이터를 받는 의료진이 보는 소위 말하는 어드민이라고 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어드민이라는 페이지하고 여기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나이 대부분이 65, 70을 넘어서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인 반면에 여기는 지금 눈코뜰새 없이 바쁜 대부분의 신경과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선생님들 진짜 병원에 있는 과 중에도 신경과 참 바쁠 것 같네. 그 신경과 선생님들이 보는 화면은 여기에 있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보다는 훨씬 더 분석적이고 그리고 시각적인 계층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이냐에 따라서 시각적인 인터페이스가 매우 달라진다라는 것도 염두에 꼭 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세션 정리를 하자면, 시각 인터페이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그 시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는 인지적인 효과와 감성적인 효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가장 크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시각적 요소들, 색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어떻게 배열하느냐와 관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개별적인 화면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얘네들이 묶어진 복수 화면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을 한번 참조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우리 시각 디자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베스트 케이스가 우리 천지에 널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널려져 있는 베스트 케이스를 보고서 스스로의 소양을 높여가는 것, 그게 굉장히 본인이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지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시각적 계층 구조, 보통 4단계로 나눠지는 시각적 계층 구조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2x2x2로 해서 8개로 나누어지는
인상의 차원 중에서 우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가치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그 인상을 갖다가 선정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같은 시스템 내에서도 어떤 사용자 집단이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적 매칭 구조와 다른 인상 아이템들을 갖다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시각 설계에서의 시각 인터페이스 설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